잠깐 여기서 차를 멈출 수 있겠나? 네, 회장님. 갓길에서 정차하겠습니다. 자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건지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오늘도 인생 길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창업주 이태목 회장은 활력이 넘치는 표정으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조선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넓은 조선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힘찬 느낌을 주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은 가족 모임 일정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태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리가 있나? 내 손주 도윤이가 오늘 5번째 생일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태목에게 가족은 그가 일궈낸 모든 성공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특히 아들 내외와 손주 도윤이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죠. 사무실을 나서는 이태목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들 이준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고, 며느리 김수연은 다정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귀여운 도윤이는 이태목 부부에게 제2의 봄을 선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경쾌한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어요. 이태목은 잠시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죠. 할아버지 오셨다. 도윤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와 이태목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태목은 환하게 웃으며 도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도윤이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저녁 식사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내 윤정애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려놓았고, 아들 부부는 회사 이야기와 도윤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데 참석하시는 거죠? 준호가 공손하게 말했죠. 이태목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윤정애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좀 쉬세요. 준호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아직 현역이야. 우리 손주가 회사를 물려받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지켜봐야지. 이태목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5살 도윤이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태목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복은 때로는 너무 짧고 무자비하게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태목은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태목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딱 한 달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막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회장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태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순간 이태목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손은 차 안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갑작스러운 비와 과속 차량의 중앙선 침범. 그것이 이태목의 아들과 며느리를 앗아간 이유였습니다. 손주는 무사하냐고 묻는 이태목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 찼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다행히 어린이집에 있어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지금 데려오는 중이에요. 윤정혜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충격적인 소식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이태목은 아내를 부축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이태목은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습니다. 윤정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도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5살 어린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도윤이의 질문에 이태목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태목과 윤정혜는 도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도윤이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슬픔을 억누르며 손주를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죠. 여보, 우리가 도윤이를 잘 키워야 해요. 이태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태목 부부의 삶은 도윤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어요. 이태목은 회사 업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손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 역시 매일 도윤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밤에는 도윤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도윤이도 부모의 부재로 많이 울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태목은 외아들이었던 준호가 어렸을 때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널 지켜줄 거다. 이태목은 자고 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윤이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태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보. 도윤이네 부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을 테지. 그 말을 들은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놀이도 하고 튜브도 탈 거라며 제잘거리는 도윤이를 보며 그 순간만큼은 이태목과 윤정혜도 시름을 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주말 아침 노부부는 도윤이의 손을 꼭 잡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차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기 바다가 보여요. 도윤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오자 이태목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도윤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죠. 도윤아, 오늘은 즐겁게 놀자. 할아버지가 특별히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가져왔단다. 이태목이 말했어요. 그는 쑥쑥 커가는 도윤이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즉석 사진기를 챙겨왔습니다. 이태목의 눈빛에는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애틋함이 묻어났죠.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자리를 잡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펼쳐놓았어요. 도윤이는 신나게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목과 윤정혜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윤정혜가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이태목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모래성을 쌓고 있는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아, 할아버지 쪽으로 보고 웃어볼래? 도윤이는 해맑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카메라에서 사진이 천천히 나왔어요. 이태목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흔들며 기다렸죠. 점심을 먹은 후 윤정혜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이태목은 도윤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큰 조개가 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이태목은 잠시 손주를 놓치지 않으려 뒤따라갔죠. 그러다 문득 주머니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아까 넣어둔 폴라로이드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 사진이 어디로 갔지? 이태목은 발밑을 둘러보았지만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면서 사진이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태목은 한숨을 쉬며 다시 도윤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도윤아. 이태목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조개를 줍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해변을 따라 걸으며 아무리 찾아도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목의 가슴이 점점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변가에서 작은 꼬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아내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도윤이가 사라졌다고요? 윤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 곳곳을 뒤지며 도윤이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박해졌죠. 결국 해변 관리소에 신고했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도윤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태목과 윤정혜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내가 더 주의하지 않았을까? 이태목은 자책했어요. 윤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어디 있는 거죠? 도윤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도윤이의 사진을 방영했어요.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고 손주를 찾았지만 의미 없는 제보들만 줄을 이었고 도윤이를 찾을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태목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혜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이태목의 어깨가 더욱 처졌어요. 집에 돌아온 이태목 부부는 도윤이의 방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도윤이가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처럼. 정혜야, 도윤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이태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혜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밖에 없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도윤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태목은 회사 일에 몰두하며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윤정혜는 매일 도윤이의 방을 정리하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렸죠.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더 길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혜는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태목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내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윤정혜는 늘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려져 갔어요. 도윤이가 사라진 지 5번째 해, 윤정혜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환보다는 정신적 충격과 슬픔이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했어요. 여보, 도윤이가 돌아오면 꼭 안아주세요. 윤정혜가 이태목에게 속삭였습니다. 이태목은 아내의 마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래, 도윤이가 돌아오면 우리 함께 안아주자. 하지만 윤정혜는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사라진 지 6번째 해, 그녀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이태목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정혜야, 미안해. 도윤이를 찾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이태목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찾는 것, 그것만이 이태목이 살아가는 이유였죠. 매년 도윤이의 생일이 되면 이태목은 작은 케이크를 사서 도윤이의 방에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마치 도윤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널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기다려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년, 20년. 이태목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주름은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도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잊었지만 이태목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5살의 소녀는 이제 10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지만 이태목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윤이의 방에 들러 인사하고 회사에 가서 몇 시간 머무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이태목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운전기사를 모셔왔습니다. 이태목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태목은 무언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래, 잘 부탁하네. 강민혁은 성실하고 묵묵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이태목을 모시러 왔고 항상 깔끔한 복장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던 이태목도 점차 민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민혁이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태목은 대부분 회사로라고 대답했지만 가끔은 바닷가나 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민혁은 조용히 이태목을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주었죠. 회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민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태목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지. 작은 바닷가 마을의 언덕 위에 자리한 카페는 전망이 아름다웠어요. 이태목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이태목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바다를 좋아했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태목과 민혁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태목은 민혁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손주 도윤이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저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어느 비 오는 날 민혁이 우산을 들고 이태목을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조심해서 타세요. 민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이태목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때 민혁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지갑이. 민혁이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이태목은 무심코 그것을 보았고 무언가 지갑에서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이태목은 문득 민혁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낡은 종이가 보였는데 다음 날 민혁은 평소처럼 이태목을 회사로 모셔다 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이태목은 민혁이 두고 간 자켓을 보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무언가 그를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자켓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이태목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바닷가에서 손주 도윤이를 찍어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태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던 이태목은 민혁이 돌아오는 소리에 급히 지갑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필요한 것 있으세요? 민혁이 물었어요. 이태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밤 이태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사진이 왜 민혁의 지갑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이태목은 결심했어요. 민혁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게.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태목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자네 지갑의 주인을 찾으려다가 보았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가? 이태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태목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제가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주머니에는 이 사진 한 장만 있었대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5살 즈음 보육원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태목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혁은 당황하며 이태목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혁 씨, 나에게는 손주가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전 바닷가에서 잃어버렸지. 앨범을 펼치자 어린 도윤이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라로이드 속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아이가 회장님의 앨범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지, 혹시 꿈은 아닌 건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태목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민혁에게 제안했고 99.9%의 일치율로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태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의 손주인가요? 이태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윤아. 내가 내 손주란다. 민혁, 아니 도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태목은 급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우리는 평생 너를 찾았어. 할애비가 너의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도윤이가 사라진 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행복했던 시간, 잠시 눈을 뗀 사이 사라진 도윤이, 끝내 찾지 못한 절망. 도윤은 이태목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다, 그리고 할머니의 웃는 얼굴. 이태목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이태목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널 그리워하다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단다. 못다한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자꾸나.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공백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정말 이도윤인가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이야.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어요. 까만 눈동자를 가진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도윤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큰 집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던 순간들. 어릴 때는 그것이 꿈속에서의 환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추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높이 들어 올려주셨던 기억. 할머니가 제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기억. 이태목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맞아. 내 할머니는 매일 밤 내게 책을 읽어주었지. 도윤의 눈에는 그리움의 빛이 어렸어요. 이태목은 아들이 집중할 때 입술을 꼭 다무는 습관까지 닮은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 집에 가볼 텐가? 우리가 함께 살던 곳이야. 혹시 어린 도윤이가 돌아올까봐 평생 이사도 가지 않았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이태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저택의 정문에 들어서자 도윤은 무언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이태목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항상 저 나무 아래서 놀곤 했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선 도윤은 거실의 크기에 놀란 듯 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이태목 부부와 아들 내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도윤이. 그는 그 사진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태목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준호와 수연의 만남부터 결혼, 도윤이의 탄생, 그리고 비극적인 교통사고까지. 도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태목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고 곧 그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어린이 방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동안 이대로 보존하신 겁니까? 이태목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도윤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러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로봇 장난감, 할머니가 읽어주던 동화책, 창가에서 바라보던 정원의 풍경.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는 침대 옆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이태목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뭐가 기억나는데?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여기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목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내가 매일 그림을 그렸지. 서랍을 열자 색바랜 크레용 그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서툰 솜씨로 그려진 바다와 배,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태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린 거야. 내 5번째 생일 직전에.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이태목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니? 도윤은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라고 했어요. 이태목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도윤아, 내 도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포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도윤도 이태목의 품에 안겼어요. 30년을 기다리셨군요. 이태목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태목은 그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테니.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태목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서두를 필요 없단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여전히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점점 이태목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운전기사가 되었는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태목은 도윤이가 사라진 후에 슬픔과 아내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묘소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태목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윤정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 자리한 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늦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 도윤이에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이태목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들려요? 우리 도윤이가 돌아왔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점차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이태목은 손주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는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태목과 도윤은 함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사라졌던 그 해변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사라졌던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태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서 내가 조개를 줍겠다며 달려갔고 두 사람은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태목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 사랑하는 손주.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태목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감사함과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야. 이태목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모래 위에 드리워졌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